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에서 유학원 설립하려는데요. 네, 자문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분의 사례를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질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제 이름은 누구누구누구이고 27살이고 네, 27세고 네,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누구누구이고 27살, 27세고 27살이고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베트남 대학교 영어 전공 졸업했고 현재 한국에서 교육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네요. 자, 베트남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베트남의 어학센터와 유학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했고 한국에서 공부한 후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센터를 열고 싶습니다. 현재는 한국어를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센터와 한국어 학습센터도 많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대로 된 센터가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것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쓰지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유학에 대한 정보와 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 유학생, 유학준비생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재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어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노이 내에서 후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해 주셨네요. 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어 센터들, 한국어 유학 센터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베트남 분이시니까 네, 또 여러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베트남 유학 준비생에게 유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학문 수학을 위한 역량을 갖추어 주어 건전한 한배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대표님께 조언을 얻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질문을 이제 하신 거예요. 네. 자, 1번. 유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원이 생길 경우 예상되는 불법 유학원들의 방해와 공격의 양상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처음에 이렇게 유학센터를 설립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냥 학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달러, 15,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비가 예를 들어서 어, 유학생들의 학비가 뭐 한 학기에 뭐 한 200만 원, 네,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그 대학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공개가 안 되고 그냥 뭉뚱그려서 뭐 10,000달러, 15,000달러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숙사비가 얼마다, 그리고 학비가 얼마다, 예,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당연히 이제 뭐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뭐 서류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요. 이제 번역센터에서 번역을 하고 또 공증센터에서 공증을 해야 되고 그 공증한 것이 또 맞는지 베트남 그 외교부에서 또 공증을 한번 받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 또 이제 영사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당연히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 뭐 또 기숙사,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공부해야지 유학을 오니까 기숙사비라든지 학비 이런 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달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학비를 공개한 거예요. 학비가 얼마다. 네, 그리고 기숙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한국에서 무슨 뭐 사기를 치고 베트남으로 도망을 왔느니 뭐 자기들이 제 사진을 올려놓고 계속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교육공무원 출신에다가 뭐 한국에서도 한 번도 범죄 저질러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인물 검색에 나오고 그런 사람을 엄청나게 모함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심지어는 자신들이 어떠한 그 페이스북에 그 그룹들 있죠. 그룹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뭐 그냥 엄청 안 좋은 욕들을 막 써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고 뭐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근로자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베트남 노동부하고 한국 그 교육부가 이제 한국 노동부가 있죠. 한국의 노동부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도 이 노동부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노동부와 한국 노동부가 함께 그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함께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돈이 오가는 겁니다. 뒷돈이. 그래서 이제 그 뒷돈이 오가고 뭐 심지어는 10,000달러, 15,000달러 이렇게 뒷돈이 오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또 이제 한국의 근로자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누군가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의 뭐 한국 대사관의 뭐 직원이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 사람들과 연계해서 비자를 불법으로 발행한다든지 또 영사가 비자를 불법으로 발행한다든지 이런 게 이미 다 보도가 나갔어요. 신문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발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참 안타까웠어요.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SBS 그 8시 뉴스에 3번을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어학원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학원의 입지 선정은 당연히 학생들이 많은 곳이 좋겠죠. 네, 그리고 조용한 곳. 네, 그래서 대학가가 좋아요, 대학가. 그래서 그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대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좀 조용한 곳. 베트남은 아직도 오토바이 문화라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 들어옵니다. 길 옆에 시끄러워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학교가 많은 그런 데가 좋죠.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의 교육 수요를 통하여 초기 수강생을 유치하고 차후 마케팅으로 유학 목표의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인가? 좋죠. 네, 학습은
근로자들, 한국으로 이제 주로 많은 수요자들이 한국으로 근로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결혼으로 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유학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교육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학이에요. 한국어 교육을 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면서 유학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가 있는가,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베트남 분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네, 한국 분들 같으면은 베트남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베트남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을 잘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질문 5.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에게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베트남 현재 비대면 강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비대면 강의 시장에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인가요? 네, 지금 뭐 사이버 강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을 통한 한국어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앱. 그래서 뭐 근로자도 앱으로 이제 그 EPS 토픽을 공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앱으로 한국어 강의를 전개하는 경우, 또 뭐 사이버 평생교육원들이 한국어를 사이버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 또 요즘에는 이제 줌처럼 실시간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거, 여기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 한국 유학이라는 것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번역 공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번역하는 곳에서 제대로 번역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증이 진짜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베트남 외교부에서 공증 받을 때 이때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외교부가 도장을 준 거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대사관에다가 또 서류를 접수하죠. 또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 어떤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사의 비리, 또 심지어는 법무부 파견 그 직원의 비리가 이번에 발각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이번에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이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학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그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대학들은 정말 바르게 하는데 어떤 대학들은 브로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으로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어떤 서류를 접수하려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해서 뭐 한 건당 얼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나눠 먹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이렇게 유학이라는 것이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호주라든지 캐나다, 네, 호주, 캐나다, 뭐 아일랜드, 또 몰타, 네, 유럽에 몰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뭐 영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이제 캐나다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선진화. 근데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시작 단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나 호주의 유학 상황과 한국 유학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진짜 제 생각에는 한국이 그 정도 되려면은 앞으로 한
2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정도 지나가면은 한국도 거기 따라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뭐 캐나다를 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발전돼 있고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법과 제도도 그렇고, 어떤 그 유학의 하나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르시고 이제 접근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돼요.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